쌍방울을 실로 묶어요. 이렇게 땡땡 묶으면 썩겠죠.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는. 아닙니다. 뭐 궁금할 수 있죠. 이것도 궁금증이니까. 네, 그거 상관없어요. 네,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시가 뭐예요? 환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확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옷을 했느냐는 했다라고도 해요. 네, 했다라고 되어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보지는 못했죠. 네, 처음이죠. 조선시대 정도가 되면은 기록이 굉장히 풍성해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기록도 있고,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지금도 여전히 번역 작업 중에는 방대한 자료들도 있고, 밖에서 쓰여진 야사집들도 굉장히 많고, 당대를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 사료들이 굉장히 풍성한 편이에요. 당시 뭐 관련해서 내시들의 어떤 성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는 있지요. 흔히 착각을 하는 건 내시랑 환관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나라는 조선이 유일합니다. 크게는 내시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환관이라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 이 내시부를 엄청 축소해요. 왜냐면은 고려시대 때 이 내시부의 어떤 전횡들이 너무나도 심각했고, 환관들이 이거를 축소하자라는 논의가 있고, 아예 없애자는 말까지 있었는데,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같은 경우에 그게 뭐가 필요해? 국정 운영하는데 관료들만 있으면 되지, 왕 옆에서 그 도와주는 거 그런 거 없어도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왕 입장에서는 자기 옆에서 수발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애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엄격하게 축소시키고 이 사람들의 역할을 제한을 많이 두죠. 그리고 그 제한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환관이라고 하는 존재들로 아예 규정을 내려버리면서 내시는 환관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에는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따지면은 궁중의 잡일을 하면서 왕과 왕실 사람들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중국 같은 경우가 특히 심해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도 고려 왕 옆에서 있는 존재다 보니까 이들의 비밀스러운 모습까지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정보가 권력이 되기가 쉽잖아요. 권력을 잡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전횡을 부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관들이 엄청 설쳐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기도 하는데, 조선에서는 애초에 그거를 경계하면서 이 내시부의 역할을 딱 규정 내려놓고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주기적으로 시험도 치게 해요. 유교 경전 읽고 시험도 쳐야 되고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환관들이 이렇게 함부로 까불거나 뭐 이렇게 선을 넘거나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당연히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 왕실 옆에서 있다 보니 왕비니 뭐 공주니 뭐 누구니 가까워지기가 쉬운 사람들이죠. 왜냐면 기대기가 쉽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역사적으로. 원래 궁녀는, 왕에게 승은을 입은 궁녀는 평생 결혼도 못하고요. 왕의 여인이니까 왕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궁녀로서 승은을 입는다는 건 사실 도박입니다. 한 번 자고 아이가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 이 궁녀를 안 만나주면 이분은 평생 아무 남자하고도 못해요. 한 번 왕이랑 했다는 이유로. 근데 이랬을 때 옆에 있었던 판관이 이게 달려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왕만 잘 수 있는데 몰래 자서 이 사람이 그 여인을 임신시키면 그건 누구예요? 왕의 애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게 이용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거세를 시키는 거죠. 원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 없어요. 다 잘라요. 소세지랑 메추리알 2개를 다 없앴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망률이 너무 높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네, 거의 절반 이상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 번의 이제 실험 과정을 거쳤겠죠. 메추리알만 없어도 임신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조선에서는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원래 조선에서 원칙은 있는 거를 잘라서 되는 환관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고자인 사람들을 환관으로 뽑습니다. 어렸을 때 개에 물려서 자연적으로 없는 아이들이거나 선천적 혹은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아이들을 물색해가지고 환관으로 뽑는 게 원래 조선의 원칙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채우기는 힘드니까 한 150, 60여 명 정도 되거든요, 환관이. 그거를 이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매일
저희같이 이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집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 환관이 되면 어쨌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실수인 척, 불의의 사고인 척 잘라내는 경우들도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쌍방울을 실로 묶어요. 피가 안 통하게 이렇게 땡땡 묶으면 썩겠죠.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럼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는. 그래서 그러면 지혈을 해가지고 임신은 안 되는 거니까 그 소세지는 남아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로 거세가 되고 그렇게 환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긴 거죠. 원래는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냥 다 잘라버리면은 요도가 말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거거든. 오줌을 못 싸니까. 그래서 쇠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 딱 했다가 피가 멈추면 쇠꼬챙이를 떼고 그 쇠꼬챙이 뗀 거기로 오줌이 나오면 성공. 피가 나와가지고 과다출혈이 되면 사망. 예, 근데 이제 그게 사망률이 너무 높고 이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거기만 똥 하고 이렇게 떼어내는. 첫 질문이었던 내시가 시옷시옷이 가능하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소세지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커서가 빨개질수록 검색 결과가 빨리 나옴? 네네네네.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영모 사건이다. 아니 뭐 그러면 바로 당연히 바로 뭐 지지기만 하겠습니까? 굉장히 잔인한 과정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시기가 정근대 근대 이전의 시기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매뉴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형벌제도 같은 거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성종 때 완성되는 경국대전, 그게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되면서 뭐 영조 때 속대전, 그다음에 이제 고종 때 또 다른 법전을 쭉쭉쭉 만들면서 그 형벌이 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근대 시절이기 때문에 그 형벌은 굉장히 잔인하긴 합니다. 크게는 태형, 장형, 도형, 이제 가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유배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사형이 있는 거죠. 이 가운데서도 다 달라요. 죄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사형도 방식이 다 다릅니다. 목만 매다는 그냥 효수가 있고, 뭐 능지처참이라고 다 찢어 죽이는 것도 있고, 목을 그냥 베버리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그 죄의 중함과 이 사람이 뭐 4대부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게. 아니 그 전에 뭐 주리를 트는 것도 있고, 지지는 것도 있고, 이제 찢는 것도 있고, 포를 뜨는 게 있어요. 이건 사형의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회를 뜨는 거예요. 살을 죽을 때까지 얇게 계속 살을 포를 뜨는 형벌도 있고, 잔인한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렇게까지 하게 되는 아마 형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모죄나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가는 형벌일 거고, 사실 뭐 지지는 거는 가볍게 지져서 네, 가볍게 그냥 한번 지지면서 이제 시작을 해주는 거니까 훨씬 더 잔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조선시대는 과학이 없잖아요. 과학 수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죄가 저질러지면 이 죄를 왜 저질렀고 이 죄의 과정과 이 모든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듣고 싶은 말은 이미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센 형벌이 들어가는 건 대부분이 이제 영모 사건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건데, 영모 사건이라는 게 원래가 그렇습니다. 실제 영모 사건이건 가짜건 영모라고 하는 건 이 조선의 왕실을 뒤엎으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은 뻔한 거예요. 네가 이 왕실을 뒤엎으려고 한 거지? 라고 하는 걸 이제 듣고 싶은 거니까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잔인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노비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이름을 저렇게 지은 이유는 좀 명확한 거죠. 이름을 보시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도야지, 두꺼비, 이게 다 동물이에요. 이게 몇 가지로 나뉘거든요. 동물, 곤충, 식물, 뭐 이런 인간이 아닌 생명체, 그게 이제 성격을 묘사한. 그냥 얘가 조금 성격이 안 좋다, 썩을년이네, 이름이 서글년. 종류가 몇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뭐 종류를 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 뭐 물건이나 그냥 사람 성격이나 동물이나 식물로 이름을 짓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취급했을 것이다라고 유추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그렸을 것이다. 실제로 매매가 되거든요. 노비가 매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조선 사람들의 인식에서 노비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서 취급됐을 것이다라고 상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만 놓고 보면
이 노비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고대 그리스의 노예처럼 그려질 수가 있는데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들과 같은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존재는 사적으로 재산을 가질 수 있고요. 산노비 중에서 주인과 따로 사는 존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웬만한 양반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비가 노비를 부리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고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땅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그냥 노비를 자기가 사가지고 그 땅은 자기 밑에 노비를 두고 노비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비가 정말 그 고대 시절의 노예랑 같은 존재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막 이름은 저런 식이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좀 노비가 그래서 조선시대 어떤 존재였지? 라고 생각할 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아요.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잡으면은 40%까지도 잡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동물 같은 존재들로만 있었느냐? 그러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조선시대 노비를 가지고 여러 학설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데 역사라는 거를 얘기할 때 엄청 무게 잡고 우리 역사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분위기들이 저는 오히려 역사 공부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방금 노비 이런 거 노비 이름이 왜 저 따위야? 라고 하는 걸로 논문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노비가 조선시대 때 도대체 어떤 위치였지? 왜 저렇게 이름을 지었지?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조선시대 노비라고 하는 게 과연 이름에서 느껴지는 어떤 노예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점 파고들면 노예랑은 또 다르네? 조선에서 노비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뭐 이런 걸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가볍게 던지는 걸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저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는 저는 너무나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좀 더 노골적. 네네네. 뭐 좋죠. 네, 재밌습니다. 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